오촌 조카가 처음서부터 세 사람이 모두 다 외국으로 튀어버렸지 않습니까? 누가 제일 힘이 세고 누가 주인이냐라고 하는 거는 누가 제일 많은 주식을 갖고 있느냐, 그 사람이 주인이 되는 거고요. 뭐 주가를 띄우고 그러면서 이제 그렇게 부실해진 기업들이 상장 폐지가 되면 증거는 많은 부분 사라지고 그 개인 투자자들한테는 엄청난 피해를 입히는 그런 놈들이 있어요. 이 놈들이 한 판 벌린 겁니다. 이 판도. 안녕하세요. 선대인 소장입니다. 자, 경제 이슈 브리핑. 이번에는 조국 교수의 이른바 조국 상호 펀드라고 하는 그것의 실체가 뭐였는지, 그리고 정말 여기에서 조국 교수 가족들이 나쁜 짓을 한 건지, 그리고 검찰이 제대로 수사하고 있는 건지 한번 짚어보겠습니다. 왜냐? 저희 결론은 조국 교수는 공모자이거나 기획자가 아니라 피해자이기 때문에 알아야 할 것은 그래도 시청자분들이 알아야 될 것 같아서 좀 총 정리를 해보자 합니다. 자, 뭐 역시 제 옆에는 안녕하십니까. 네. IBK 전 리서치 센터장 이종우입니다. 네. 센터장님, 이 이야기를 한번 나눠보면 좋을 것 같은데요. 이른바 조국 상호 펀드라고 이제 하자면 이게 정말 조국 교수, 특히 정경심 교수가 정말 중요한 역할을 했다고 볼 수 있는 건지, 아니면 피해자인지, 뭐 심지어는 그래도 하위 공모자 정도라도 되는 건지 어떻게 보십니까? 피해자의 가능성이 가장 높다, 이렇게 생각을 했거든요. 먼저 몇 가지 그해 보면 오촌 조카가 처음서부터 세 사람이 모두 다 외국으로 튀어버렸지 않습니까? 그러니까 외국으로 튄다라고 하는 거는요, 다른 부분보다는 뭔가 죄가 있기 때문에 튄 거잖아요. 그러니까 나쁜 짓을 한 놈들이 튀는 거죠. 그러니까 이 부분들에서 나쁜 짓이라는 게 뭘까라고 생각하면 딱 하나뿐이 없습니다. 안에 있는 돈을 떼먹고 불법적으로 떼먹고 했기 때문에 이제 튀어버린 형태가 된 거거든요. 그러면 그 사람들이 튀었다라고 하는 거는 그 사람들이 전체적으로 돈을 핸들링할 수 있다라고 봐야 되는 거잖아요.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들에서 일단 조국 장관의 일가족은 정경심 교수를 포함해서 일단 이제 빠져 있는 부분들이니까 당연히 그 안에 들어가 있을 수 없다라고 생각을 해야 되고요. 두 번째로 보게 되면 자본시장에서는 결국 누가 제일 힘이 세고 누가 주인이냐라고 하는 거는 누가 제일 많은 주식을 갖고 있느냐, 그 사람이 주인이 되는 거고요. 그렇죠. 그다음에 지분을 제일 많이 갖고 지분을 있는 많이 사람이. 갖고 있는 사람. 그다음에 누가 제일 힘이 세냐? 돈 제일 많이 있는 사람이 제일 힘이 센 겁니다. 그거는 뭐 자본시장 입장에서는 만고불변의 진리다라고 봐야 되는 거거든요. 그러면 과연 그 가장 많은 주식을 갖고 있었느냐? 의심받고 있는 부분들은 중간에 5억을 그 오촌 조카한테 빌려주고 거기서 1억 5천이 그 코랭크 P에 이 투자됐다. 그러니 그 부분이 투자된 거니까 이게 전체적으로 아무튼 지배하고 있다, 이렇게 볼 수 있잖아요. 고랭크 B 안에 있는 돈들이 전체적으로 따지게 되면 몇백억 이렇게 됩니다. 근데 1억 5천을 가지고 이걸 전체적으로 지배한다. 이거는 굉장히 문제가 있는 그 발상일 수밖에 없고요. 뭐 전체적으로 지배를 하고 뭐 주식을 가지고 할 수 있다, 이런 부분들은 말이 안 되는 거고요. 그다음에 세 번째, 작은 부분들에서 우리가 보게 되면 그 마지막에 이제 WFM이 누구가 주인이냐, 뭐 이걸 가지고 많이 얘기했잖아요. 자, 구도를 한번 이렇게 보죠. WFM의 기존의 그 주주, 이 부분들은 총 들어간 돈이 적게 보게 되면 370억 정도 되고요. 많이 보게 되면 450억 정도 들어가 있습니다. 자, 여기에 이 들어와 있는 그 최고의 선수는 10년 동안 이 M&A 판에서 정말 이렇게 휘어잡았던 국가대표급 선수거든요. 굉장히 오랜 시간 동안의 경험을 갖고 그 사람이 굉장히 많은 돈을 넣은 게 한쪽에 있고요. 그 다음에 반대쪽에 있는 부분들이 누구냐면 이제 정경심 교수입니다. 자, 이 양반은 이전에 전력이 드러났다라고 하면 검찰이 그걸 가지고 굉장히 광을 팔았겠죠. 근데 그게 없는 걸 보면 그 이전에 전력은 없습니다. 그 다음에 이분이 넣은 돈은 탈탈 다 합친다고 하더라도 20억 정도밖에 안 되는 겁니다. 자, 그러면 양쪽을 놓고 봤을 때 초보의 돈은 이쪽에서 넣은 거에 5%밖에 안 된 사람이 이걸 전체적으로 다 지배한다. 이게 말이 안 되는 얘기지 않습니까? 그러니까 자본시장 입장에서 봤을 땐 이거는 말이 안 된다라고 볼 수밖에 없는 거예요. 그렇기 때문에 저는 초반서부터 이 부분들은 결국 보면 다른 쪽이 전체적으로 지배를 한 거고,
조범동이라고 하는 사람은 중간에서 그러니까 왔다 갔다 하면서 그냥 수수료 좀 받고 이렇게 하는 정도인 거고, 조국 교수 집안, 그러니까 정경심 교수 이런 부분들은 못 모르고 투자했다가 정말 세게 그냥 그래가지고 사기를 당해버린 거고, 이런 형태로 보는 것이 가장 상식적이다라고 봐야만 되는 거죠. 그러니까 이제 뭐 제가 보는 것하고도 뭐 사실 거의 같은데요. 이른바 이 판에서 계속 상습적으로 기업 사냥을 하고 다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. 있죠. 그리고 이른바 이제 각종 그 기업 사냥을 통해서 한편으로는 뭐 허위 공시를 띄우고 장악한 회사들을 거기에서 뭐 예를 들어 주주총회라든지 이사회 결의 같은 것들을 거치지 않고 그냥 뭐 횡령을 한다든지 배임을 해서 돈을 빼먹고 그리고 먹튀하는, 그러면서 이제 메뚜기처럼 계속 이런 기업 사냥들을 하고 뭐 주가를 띄우고 그러면서 이제 그렇게 부실해진 기업들이 상장 폐지가 되면 증거는 많은 부분 사라지고 그 개인 투자자들한테는 엄청난 피해를 입히는 그런 놈들이 있어요. 이 놈들이 한판 벌린 겁니다. 이 판도 제가 보기에는 사실 조범동이라는 이 판에서 이제 이런 사기판에서 나름 하이 이제 실무자 정도의 역할을 하는 그런 사람이 이제 이 정경심 교수한테 접근을 해서 돈을 사실은 빼낸 거죠. 그렇죠. 그래서 그 돈을 이제 넣은 건데, 그러다 보니 사실 정경심 교수는 또는 조국 장관 가족은 사실 피해자였다. 자, 센터장님 말씀하신 거에서 제가 하나 덧붙이자면 이렇습니다. 조국 장관 가족이 왜 실질적인 지배력이 없냐? 코링크피라는 걸 처음 설립했을 때 그때 지분을 익성이라는 그렇죠. 회사가 85%를 갖고 있었고, 그 다음에 조범동이 15%를 갖고 있었는데요. 조범동 친구. 조범동 친구죠, 정확하게는. 그 이후에 정경심 교수의 돈도 아니고 정경심 교수의 동생, 그러니까 조국 장관의 처남 돈이 2억 5천이 들어갔습니다. 그리고 이 2억 5천이 들어갔는데 기본적으로는 그 전에 이미 만들어졌던 그 지분 구조에 비하면 훨씬 더 많은 돈을 튀었는데도 불구하고 1%도 안 되는 지분을 확보했거든요. 그러면 이거는 훨씬 더 많은 돈을 투자하고 1%도 안 되는 지분을 확보했다. 그 전에 이 돈 넣은 익성하고 조범동의 이제 이 친구는 이미 그러니까 100%를 갖고 있다가 추가로 이제 조국 장관 처남 돈을 받아서 튀었는데 1% 지분도 안 줬다. 이것만 봐도 이건 조국 장관 쪽에서 뭔가 실질적인 어떤 뭐 지배권을 가질 수 있었던 게 아니라 사실은 돈은 왕창 넣고 그렇죠. 지배권을 지분을 가지지 못한 사실 사기에 당한 판이라고 볼 수 있는 거죠. 이거 자체만 봐도 사실은 여기서 조국 교수 가족은 이 상황을 주도한 게 아닌구나, 또는 이 판의 기획자가 아닌구나라는 걸 알 수 있어야 되는데 우리 한국 언론도 엉터리고 검찰도 이런 쪽에 잘 모르고 자기네들이 갖고 있던 어떤 편향을 계속 확증해가는 방식으로 이렇게 수사를 하다 보니 일이 이 지경까지 온 것 같습니다. 검찰이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부인 정경심 교수에 대해 검찰이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배우자 정경심 교수에 대해 검찰이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부인 정경심 교수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. 모두 11개 혐의를 적용했는데 수사가 본격화된 지 55일 만입니다. 검찰이 정경심 교수에 대해서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. 앞으로의 이제 그 논점은 결국 이제 그 구속영장을 발부할 것이냐, 법원이, 그렇지 않으면 기각을 할 것이냐, 이 두 부분으로서 그 모인다, 이렇게 이제 볼 수가 있는데요. 그 법원이 구속영장을 발부하는 기준이 몇 가지 있습니다. 우선 그 도주의 우려가 없어야만 됩니다. 현재 정경심 교수는 우리나라 안에서는 도망갈 수 있는 구석이 없습니다. 본인의 집 이외에는 뭐 도망갈 수 있는 곳이 없기 때문에 그 부분은 아마 해당이 안 될 거라고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. 두 번째는 이제 증거인멸에 대한 우려가 있느냐 없느냐, 이 부분을 가지고 얘기를 하는데요. 이 부분은 이제 두 가지로서 갈리죠. 이전에 그 컴퓨터에서 하드를 떼내고 했던 부분들을 증거인멸에 대한 부분이다라고 보게 되면 1차 증거인멸에 대한
그 부분이 있기 때문에 증거인멸을 또 할 수 있다라고 해서 보는 그런 부분입니다.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히 엇갈리는 형태죠. 원래 그 증거인멸이라고 하는 것은 그 하드 내에 있는 부분들을 지우거나 이런 부분들이 있어야 되는데 이 전까지 그랬던 부분들이 없기 때문에 정확하게 봤을 때는 증거인멸에 대한 시도를 했다라고 볼 수는 없다라고 봅니다. 그럼 나머지 부분은 뭐냐? 앞으로 생길 수 있는 증거인멸에 관한 가능성, 이 부분인데요. 지금까지 그 검찰이 70군데 이상을 압수수색을 해버린 상태이기 때문에 이제는 거의 남아있는 증거가 없다라고 보면 맞습니다. 또 특히 가장 지금 검찰이 적시하고 있는 공범이다라고 볼 수 있는 오촌 조카가 이미 그 구속이 되어버린 상태이기 때문에 거기하고 서로 입을 맞춘다든가 이럴 가능성이 없기 때문에 똑같이 보게 되면 이제 증거인멸에 대한 부분도 별달리 얘기가 될 가능성은 없다.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죠. 그러면 이제 마지막으로 남는 부분들은 범죄 사실에 대한 소명이 됐느냐 안 됐느냐, 또 과연 이것이 중하냐 아니냐, 이런 부분들을 가지고 다툼의 여지가 있느냐 하는 것들이 이제 그 문제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. 그 10개 정도의 항목을 구속 사유, 이 부분으로서 넣은 상태인데요. 그거를 전체적으로 종합하면 두 가지입니다. 하나는 표창장 뿐만 아니라 인턴 증명서 이런 부분들을 위조했느냐 하는 부분들 하나 있고요. 두 번째는 사모펀드와 관련한 부분들이 있는 그런 형태입니다. 이제 결국 가장 큰 문제가 되는 부분은 역시 이제 사모펀드와 관련한 부분인데, 정경심 교수가 사모펀드의 주인이고 그에 따라서 오촌 조카를 움직여서 14억의 횡령을 하는 데에 역할을 했느냐 하는 부분들로서 이제 들어가는 그런 부분들이죠.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굉장히 쟁점이 많은 상태이고, 또 실제적으로 대주주이냐 아니냐 하는 부분들도 논점이 굉장히 많을 뿐만 아니라 돈을 빌려준 부분들에 대해서도 정경심 교수는 차용증이나 이런 부분들도 모두 다 갖고 있는 상태고, 또 이제 정규적으로 받았던 부분, 이 부분들도 돈을 빌려준 데에 대한 그 이자 부분이다, 이렇게를 증명할 수 있는 그 서류도 남아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이 부분은 어떤 한쪽에 손을 들어주기는 굉장히 어려운, 이른바 우리가 얘기하는 다툼의 소지가 상당히 있다라고 볼 수밖에 없는 그런 상태인 거죠. 거기에다가 조국 전 장관의 동생이 그 영장이 기각될 때 요인을 보게 되면 건강상의 문제, 이런 부분도 있기 때문에 이 부분들이 정경심 교수한테도 똑같이 적용이 될 수 있는 부분이다,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.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종합하게 되면 영장이 발부될 가능성은 현재 우리가 알고 있는 범위만으로서 따질 때는 그렇게 높지는 않다라고 봐야 되는 것이 상식이다라는 생각이 듭니다. 자, 저희는 다음 이 시간에 또 다른 주제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. 고맙습니다.